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시장이 요 며칠간 흔들리면서 여러분들 멘탈까지 같이 흔들리고 이 시장을 떠나시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말씀 안 하시도록 오늘 제 13년 증권사 경력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멘탈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포트폴리오는 아시다시피 두 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슈드와 제피를 조합하는 전략, 그리고 일반 ETF들을 여러가지 해칭 전략으로 삼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큰 거시적인 환경에서 일단 멘탈을 잡아드릴 겁니다. S&P 기준으로 하락폭이 크긴 했습니다. 지난 1개월 동안 12%가 하락했는데 최근 3일 동안 다 하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항생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루만 13%가 빠졌기 때문에 사실상 좀 무서운 하루였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S&P 지수 기준으로 이틀간 하락률이 역대 15위 안에 들었다라고 할 정도로 되게 무서운 시장이었습니다. 87년을 제외하고 나서는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에 랭크가 될 정도로 하락폭 자체는 좀 크긴 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식시장이 조정이 왔을 때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시적인 환경, 우리가 체계적인 위험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회피할 수 없는 그런 거시적인 환경입니다. 두 번째는 빅테크들 혹은 이제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인데요. 주가는 막 올라가는데 실제로 안에 들어가 있는 실적들은 하향하고 있다. 그래서 주가가 조정받는 단계에서 오는 고평가가 안정화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이번 조정은 관세로 보여집니다. 회피할 수 없는 그런 위험이었고요. 결국 경기 침체론이 불거지다 보니까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건데, 또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또 말 한마디에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 오히려 기업들의 어떤 밸류에이션 고평가보다도 더 빨리 해결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데이터 몇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럼프 1기 때와 트럼프 2기 때 솟아 올라와 있는 것이 바로 관세 이야기입니다. 자, 기업들의 어닝콜을 바탕으로 얼마나 많은 숫자를 언급했냐라는 건데요. 실제 기업들의 실적을 발표하는 그런 어닝콜에서 관세 이야기를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1기 때, 2기 때 트럼프 리스크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코로나19 때 솟아 있는 거, 그리고 금리 인상 때 솟아 있는 것이 바로 리세션, 경기 후퇴라는 단어입니다. 기업들의 어닝콜에서 최근에 나온 데이터를 바탕으로는 경기 후퇴 이런 내용들은 없었다라는 거죠. 기업들의 환경들은 나쁘지 않다. 그래서 거시적인 측면에 대한 데이터가 좀 더 신뢰도를 얻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EPS 주당 순이익을 한번 평가해 봤을 때는 연간으로 봤을 때 24년, 25년, 26년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5년 1분기에는 또 분기별로 봤을 때 상저하고를 뜻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기업들의 실적보다는 좀 더 거시적인 환경,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환경에 좀 노출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기업들의 실적을 요 주황색, 무슨 색이야? 핑크색으로 표시를 해놓고요. 주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금 더 하락했지만 기업들의 실적은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엔비디아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브로드컴입니다. 실적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측면인데 주가는 더 빠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의 어떤 개별적인 리스크는 좀 차치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메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흰색으로 표현해 봤는데요. 계속해서 EPS, 주당 순이익이 올라가는 측면이고요. 주가는 최근에 좀 하락한 모습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는 사실상 이제 EPS가 좀 꺾이고 있다라는 측면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1년 동안의 주가도 많이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개별적인 리스크는 좀 별개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테슬라 같은 것들은 사실상 좀 들쑥날쑥하고 있습니다. 주가도 많이 빠지고, 그리고 기업의 실적 전망치도 좋지 않고, 그리고 24년에 연간 매출도 거의 미미한 수준으로 증가했다. 그리고 연간 EPS도 하락했다라는 측면에서 테슬라 주가는 웬만해서는 회복하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것이 일단 개별적인 종목의 특성입니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차트를 또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사실상 차트는 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떤 차트를 대입하더라도 무너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이렇게 긋지 않는 이상 좀 대응하기가 어려운 자연재해급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항생지수도 많이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지난 1년 동안 18%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정적인 측면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항생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잘못해서 홍콩이 뭐 무너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전반적으로 거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회피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보여드렸던 모건 스탠리 리포트에서도 지금 글로벌 IB가 평가한 내용도 실제로 5,500 이하로 갈 경우에 좀 대처를 해보자라는 건데 5,000을 제시를 했었거든요. 지금 5,000까지 무너진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 보면 관세에 대해서 감히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요 국가들이 조만간 협상 테이블에 나오고 관세율이 낮아진다면이라고 if 문을 사용한 거죠. 그래서 반대로 높은 관세율이 계속 유지된다라고 한다면 몇 달 동안 지속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우리는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 이틀 빠졌다라고 해서 바로 매수, 풀매수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사실상 이런 데이터들을 좀 간과한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개별적인 종목들에 대한 이벤트들은 차치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거시적이라는 말은 결국 장기 투자일 수 있거든요. 우리가 S&P 500을 투자할 때 결국 오래 투자하게 되면은 연간 평균으로 10%씩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흔들어 버리니까 멘탈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료들은 결국에는 다음 기댈 언덕이 무엇인가? 기댈 언덕은 다음 FOMC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6월달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기대감을 시장에서는 떠들고 있거든요. 근데 과연 그럴까를 객관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애널리스트들의 자료는요, 우리 눈높이로 내놓는 자료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말을 정확히 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제 눈높이에 맞는, 그리고 좀 믿을 만한 자료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집중을 해봤는데요.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되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기업 순이익이 이렇게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금리 인하를 하려면 시장의 유동성이 좀 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좀 금리 인하를 하면서 돈을 풀 텐데, 지금 보면 계속해서 유동성은 증가하고 있고 S&P도 계속해서 좋단 말이죠. 경기가 좋고 돈이 많은데 금리 인하를 하긴 쉽지 않다. 그래서 데이터 하나를 더 보면 87년 이후에 기준금리 인하했던 시점에 ISM 제조업 지수를 평균치는 47.3이었습니다. 낮았다라는 그런 소리인데 현재 3개월 동안의 제조업 지수는 49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너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작정 금리 인하를 통해서 어떤 내 멘탈을 잡기보다는 이런 환경이 녹록치는 않구나, 좀 더 장기적으로 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거죠. 과연 경기가 정말 좋으냐? 자, 비농업 부문 고용지수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그리고 실업률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으로 고용지표를 나타내는 두 가지 지표인데요. 고용지표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조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 데이터를 봤을 때는, 그러니까 경기가 좋다, 경기가 나쁘다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한 번에 해석하기가 또 어려워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고용이 좀 증가되는 측면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당장의 어떤 금리나 카드를 꺼내들면서 우리의 계좌를 확 살려주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멘탈을 잡으시는데 너무 희망 회로를 돌리지 마시고요. 이런 환경에 놓여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공부는 많이 했고요. 제가 ETF를 가지고 실전 투자의 관점으로 한번 설명을 몇 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져온 ETF는 엔비디아 밸류체인 액티브입니다.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밸류체인, 둘러싸고 있는 밸류체인 종목들을 같이 투자하는 컨셉의 에이스 엔비디아 밸류체인 액티브입니다. 주가는 고점에서 많이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반토막 났는데요. 주가가 빠진 이유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1번인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주식의 EPS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측면이었기 때문에 1번 위험, 체계적인 위험, 피할 수 없는 위험인 관세 때문에 빠지고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실적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1번 리스크는 더 우리한테 더 우호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말 한마디로 해결이 되고 실적이 받쳐주고 있었기 때문에 1번이 해결된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받쳐주고 있는 종목들은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싸게 담는 것이 시드가 부족하신 분들, 시드를 갑자기 많이 모아야 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리스크를 감내하고 꾸준히 모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요거는 제가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ETF인데요. 왜냐면 너무 길어졌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가지 ETF를 조합하는 걸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방어력이 최강인 ETF입니다. 이번 하락장에서도 안 빠진 ETF들이에요. 첫 번째는 에이스의 미국 S&P 채권 혼합 액티브고요. 두 번째는 코텍스에서 미국 30년 국채 타겟 커버드 콜입니다. 하락하고 나니까 더 소중해 보이는데요. 자, 한번 보세요. 여기가 지금 13,000원대거든요. 오늘 다 회복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12,540원이거든요. 지금 보면 S&P 12% 빠질 동안에 3% 빠졌습니다. 그러면서도 꾸준히 올라가는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고점 대비 3% 하락했고요. 오늘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얼마나 컨셉이 좋은지를 제가 바로 전전 방송에 소개를 시켜드렸고, 이런 것들은 연금이나 아니면 MySA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번 리스크를 바탕으로 나는 정말 위험한 것은 하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최고의 조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자, 두 번째는 채권 커버드 콜입니다. 30년 국채를 기본으로 하는 컨셉인데요. 내 포트가 너무 공격적이다라고 하신다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폭락장 남의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포트의 일부분을 채권으로 담거나 금으로 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리츠로 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락할 때 그대로 하락을 다 온몸으로 맞이해야 됩니다.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채권 본연의 가치가 있습니다. 채권이
하는 역할은 금리가 인하될 때 가격이 올라간다 혹은 안전자산의 역할을 한다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장기 채권은 금리가 하락할 때 상승하는 폭이 더 크다입니다. 물론 반대일 경우도 있겠지만 그동안 하락폭이 매우 컸었던 이유는 금리가 인상 기조였단 말이죠. 그렇지만 앞으로 장기 투자를 했을 경우에 안전자산의 역할 그리고 금리가 인하했을 때 실제로 더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 장기 채권입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그 시점은 여러분들 1년 반 동안 혹은 2년 동안 겪어보셨겠지만 감히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를 예측하는 것은 결국 미친 짓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그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커버드 콜 전략을 사용하는 겁니다. 주가의 상승폭은 일부 포기하더라도 결국 연평균으로 12%의 배당을 추구하기 때문에 꾸준히 들고 있으면 배당을 12%가 지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연평균으로 12%니까 월로 1% 정도 배당을 받으면서 장기적으로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한번 이 두 가지를 조합해보는 전략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또 비교될 수 있는 조합이 바로 또 에이스 30년 국채입니다. 얘는 커버드 콜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냥 채권을 보유하는 전략이다 보니까 좀 더 앞서 보셨던 이 481060보다 좀 더 변호성이 크다라는 또 그런 장점과 단점을 같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 두 가지를 같이 사는 것도 5대5로 같이 사는 것도 메리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내용이 너무 많지만 제가 진심을 다해서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만 더 진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진 않지만 주식을 보통 싸게 사서 위에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위에서는 팔 수가 없죠. 왜냐하면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쌀 때는 살 수 있거든요. 요걸 이용한 겁니다. 더 떨어진 것을 2를 사고요. 덜 떨어진 것을 1을 삽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S&P와 채권을 같이 보유하게 되면 동시에 오르는 때가 있어요. 기술주가 오르고 채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질 때 같이 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만약에 반등한다라고 하면 같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겠죠. 자, 근데 일시적으로 이렇게 괴리가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안 떨어진 것은 1을 사고요. 이렇게 떨어진 것은 2를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갈 때 2배로 올라가고 얘는 1인데 1만 샀기 때문에 떨어졌을 때 좀 더 안정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괴리율을 이용하는 거고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채권은 올라가는데 S&P 500은 떨어지고 있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2를 사고요. 1을 삽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균형을 맞춰놓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뭐 섣불리 예측하는 그런 것들 보지 마시고요. S&P 500이 올라갈 건지 떨어질 건지 내일 떨어질 건지 모레 떨어질 건지 어떻게 압니까? 그렇지만 괴리가 벌어졌을 때는 조금씩이라도 채권을 2를 사고요. 죄송합니다. 채권을 1을 사고요. S&P 500을 2를 사면서 균형을 맞춰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많이 떨어진 것을 조금씩 사 모으는 것이 중요할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내용이 너무 길어서 좀 지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듣다 보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가 돈을 벌었던 그런 전략들을 뭐 하루아침에 녹일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도 좀 이렇게 공부하신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이렇게 하락장을 대응하는 방법까지도 한번 같이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